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코칭 강사 가빈 강선심이라고 합니다. 옳은 것을 더해서 빛나는 곳으로 인도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에 제 이름 앞에 가빈이라는 것을 붙였는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많이들 힘들어 하실 텐데 우리 모두 이렇게 코로나19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과 또 자신을 위해서 한번 토닥토닥 해주고 이렇게 가면은 좀 더 이렇게 코로나19를 이겨내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코칭에 대해서 강의를 할 텐데요. 오늘은 행복한 소통을 위한 코칭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코칭이라는 말을 어디에서 많이 들어보셨어요? 예, 운동, 스포츠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코치는 왜 선수들의 식단부터 시작해서 뭐 이렇게 생활 훈련 시간까지 다, 그다음 전략 전술, 그다음 기록 갱신까지도 다 이렇게 책임지고 계획을 세워서 이끌어가는 것을 코칭이라고 하는데, 오늘 자고할 코칭은 그런 코칭이 아니라 고객이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함께 가주는 것, 그것이 코칭, 제가 오늘 강의를 할 코칭이거든요. 자, 코칭 요리는 어디에서 나왔냐면은 1500년대에 사람들을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마차를 가리키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마차를 타면은 사람을 그 목적지, 우리 옛날에 서부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마차를 탄 사람들을 집 앞에까지 딱 데려다주는 그런 마차에서 코칭도 고객이 원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함께 걸어가 주는 게 코칭의 코치거든요. 이렇게 코칭은 지금 이렇게 굉장히 많이 이렇게 코칭을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코칭으로 해서 전문적으로 어떤 뭐 요즘에는 뭐 청소년 코칭, 유아 코칭, 부부 코칭, 라이프 코칭, 커리어 코칭, 뭐 리더십 코칭, 또 협상 코칭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코칭을 가지고 직업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확대를 하고 계시고 있고, 지금도 코칭 공부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칭은 이렇게 해서 사람을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는 협력자다, 파트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사람들에게도 살아가는데 철학이 있는 것처럼 코칭에도 3가지의 철학이 있습니다. 그것 중에서 제일 먼저가 사람에게는 누구나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인데요. 요 밑에는 뭐가 깔려 있어야 되냐면은 사람에 대한 존중감이 깔려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보여지는 것은 우리가 빙산의 일각을 보듯이 그 수면 위에 떠 있는 작은 빙산이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람한테 코칭으로 해서 질문과 경청을 통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끄집어내 주는 것이 코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문제를 가진 사람이 해답도 가지고 있다 이거든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처해 있는 문제를 덮기도 하고 외면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무시하기도 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여기에서 문제를 가진 사람이 그 해답도 가지고 있다. 인데 그 해답을 스스로 찾아가기는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코칭의 철학 3요소가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파트너가 필요하다. 그 파트너가 코치라는 겁니다. 이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파트너가 어떻게 해줘야 하냐면은 이끌어주고 도와주고 해결해주고 조언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주는 것. 옆에서 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해 저렇게가 아니라 질문을 통해서 그 고객이 목적지까지 잘 갈 수 있도록 함께 걸어가 주는 것이 코치거든요. 그래서 코칭의 철학 3요소는 첫째, 사람에게는 누구나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요 밑에는 사람에 대한 존중감이 깔려 있어야 한다. 그 다음, 문제를 가진 사람이 해답도 가지고 있다. 그 다음,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파트너, 코치가 필요하다. 이것이 코칭 철학의 3요소라고 보면 됩니다. 자, 코칭에서 뼈대라고 할 수 있는 경청과 질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여러분들은 경청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예, 많은 분들이 뭐 리액션이니 뭐 호응이니 맞장구니 뭐 막 이런 말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경청은 일단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중요하거든요.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리액션을 하고 아무리 좋은 호응과 맞장구를 쳐줘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혼 없는 맞장구며
가 되고 영혼 없는 리액션이 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제가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 경청, 1단계가 귀로 듣는 경청이 있고 두 번째가 눈으로 듣는 경청이 있고 세 번째가 마음으로 듣는 경청이 있다고 합니다. 코칭에서는 마음으로 듣는 세 번째 단계의 경청, 적극적인 경청을 해야 된다고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경청에도 우리가 그냥 열심히 듣고 호응해주는 것만이 경청이 아니라 경청에도 어떠한 경청이 있는지 경청의 종류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이게 통계로 나와 있어요. 이제 막 연애를 시작한 커플들이, 하는 경청은 100%, 120% 경청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같이 이렇게 한 25년 이상의 결혼 생활을 한 부부들은 40%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근데 그 40% 중에서도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아주 경청에는 미약한, 그래서 이렇게 50대 이상 되시는 부부들이 소통이 잘 안 된다고 하는데, 요 경청의 종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면 듣기인데요. 이 내면 듣기는 뭐냐면 말하는 것과 말하지 않는 것을 듣는 건데, 여자친구가 남자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오빠 오늘 바빠라고 물어봤는데, 이 남자친구는 이 바빠라는 말만 들은 거죠. 이 여자친구가 말하지 않는 것은 못 듣는다는 거죠. 이 오빠 바빠라고 했을 때 이 바빠 안에 들어있는 말하지 않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그쵸? 오늘 오빠 우리 만나서 뭐 데이트를 하자, 영화를 보자, 저녁을 먹자가 분명히 포함되어 있는데, 이 오빠는 그걸 무시하고 오늘 나 바빠, 뭐 영철이하고 술 먹기로 했어 라고 한다면 이건 소통이 안 된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면 듣기, 말하는 것과 말하지 않는 것을 잘 들어줘야 하는데, 인터넷에서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하다 보니까는 어떤 부부가 싸움을 했대요. 싸움을 했는데, 왜 싸웠냐면 외식을 하는데 부인이 초밥이 먹고 싶다고 말을 했는데 남편은 남편이 먹고 싶은 걸 먹었다고 합니다. 근데 남편은 나는 부인이 내 아내가 초밥 먹고 싶다고 한 말을 들은 적이 없다는 거죠. 근데 부인은 분명히 말을 했다고 하거든요. 부인이 어떻게 말을 했냐면, 여보, 퇴근한 남편한테 여보, 이 앞에 상가에 초밥집 하나 생겼대 라고 했어요. 근데 남편은 그 말만, 그래? 이 불경기에 초밥집 생겼어? 끝이에요. 며칠 있다가 다시 또 부인이 그 초밥집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서 먹는데 라고 얘기했대요. 이 불경기에 그렇게 줄을 서서 먹는 것 보니까 잘 되나 보네? 하고 또 끝난 거예요. 또 며칠 있다가 이 아내가 남편한테 옆집에 민서 엄마가 그 초밥집에 가서 먹었는데 참 깔끔하고 맛있었대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손님이 많은가 보다 라고 한 거예요. 부인은 벌써 초밥을 몇 번을 언급한 거예요. 3번을 언급했죠. 근데 초밥을 먹고 싶다, 먹으러 가자 소리를 안 한 거예요. 근데 남편은 어때요? 자기가 부인이 한 말만 듣고, 예의를 그대로, 액면 그대로만 듣고, 부인이 초밥을 먹고 싶다라는 말을 전혀 말하지 않는 것을 듣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여자와 남자가 사는데, 여자와 남자의 언어는 서로 다르거든요. 근데 그 다름을 알고, 남편은 부인들의 그 감정이라든가 말하지 않는 것을 들으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고, 여자분들은 내가 원하는 것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남자분들한테 얘기를 해주는 것. 그래서, 여자분들은 말에다가 마음을 담는다고 해요. 근데 남자분들은 마음의 말을 담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의사가소통이 안 되고 서로 불통이 되고 서로 싸움을 하게 되고 서로 마음을 상하게 되는데, 서로가 말하는 것과 말하지 않는 것, 특히 남성분들은 여성분들이 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일까를 한번 들어주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생각 듣기인데요. 생각 듣기는 말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듣는 건데, 이 사람이 어떤 목적과 비전과 비전과 의미와 열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듣는 건데요. 제가 2년 전에 어떤 20대 후반의 남자분하고 코칭을 했는데, 이분이 자기는 돈을 많이 벌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돈을 어디다 쓰고 싶은지를 또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자기는 돈을 많이 벌겠다는 것이 목적인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돈으로 좋은 아빠가 되고 싶은 게 그 사람이 원하는 정말 진짜 목표였던 거죠. 왜 좋은 아빠가 되고 싶은지를 물어보니까 자기가 사춘기 때
아버지가 하던 사업이 망했다고 해요. 그래서 좋은 집에 살다가 단칸방에 5식구가 들어가 살면서 당분간 아버지를 보지 못하고 살았고, 자기가 이제 그 사춘기 하고 싶은 것들도 너무 많았는데 아버지의 사업의 실패로 해서 그런 걸 아무것도 하지 못했고, 잘 지내던 친구들하고도 스스로 왕따가 되어서 스스로 친구들을 멀리하는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 아이를 놓으면 절대로 뭔가를 포기하지 않게끔 돈으로 뭔가를 다 해줄 수 있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아빠가 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고객님 아버지를 좋은 아빠라고 생각했을 때는 언제냐고 물어보니까 뭐 초등학교 때 캠핑도 가고 칭찬해주고 머리도 쓰다듬어주고 안아줬을 때가 좋은 아빠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아빠가 돈이 많아서 좋은 아빠였는지, 돈이 없어도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준 아빠가 좋은 아빠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고, 살아가는데 돈은 필요하지만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서 꼭 돈이 필요한 것인지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라고 했거든요. 그렇게 고객이 와서 말을 했을 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목표가 뭔지,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살이 빼고 싶어요 라고 했는데, 살 빼고 싶다는 것이 어디에 가까워, 처음에는 내가 예뻐지고 싶어서 살을 빼고 싶어요 라고 했는데 계속 물어서 질문해서 들어가다 보면 건강을 위해서 살이 빼고 싶은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로 살을 빼고 싶은 건지, 이 사람이 어떤 거에 목적을 가지고 어떤 것에 비전을 가지고 어떤 거에 열정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들어주는 것, 이것이 생각 듣기입니다. 그 다음 맥락적 듣기인데요. 요거는 상대방의 의도나 감정이나 배경처럼 말하지 않는 부분까지도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면서 듣는 건데, 예를 들어서 부인과 남편이 함께 이제 그 부부 동반으로 오랜만에 외출을 하게 됐어요. 근데 부인이 굉장히 흥분되어 있는 상태예요. 지금 굉장히 흥분되어 있고 남편과 어디 간다는 것이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부인이 남편한테 여보 나 지금 빨간 원피스를 입고 갈까 파란 원피스를 입고 갈까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남편들은 어떻게 대답할까요? 그냥 아무거나 입어라, 늦겠다. 막 거기지. 막 대충 입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맥락적인 듣기는 어쩌냐면 부인의 의도, 감정, 배경까지 들어주는 거죠. 여보, 당신이 오랜만에 부부 동반으로 해서 모임에 나가는데 굉장히 들떠있고 기분 좋아 보이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파란색 원피스가 자기한테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 파란색 원피스를 입으면 어떨까? 그러니까 부인의 의도와 감정과 배경까지도 다 들어주는 것. 이렇게 맥락적으로 파악해서 그것을 표현해주면서 듣고 표현해주는, 요것이 맥락적 듣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는 70점 받기로 했는데 60점밖에 못 받고 왔다라고 했을 때도 너는 왜 70점 받기로 했는데 60점밖에 못 받아왔느냐고 아이를 야단치고 너는 공부를 했니 안 했니가 아니라, 아이한테도 정말 많이 속상하겠구나. 70점 받기로 했는데 60점밖에 못 받아서 너가 정말 많이 속상하겠구나. 엄마가 분명히 너가 공부하는 걸 봤는데 점수가 이렇게 나와서 속상하지. 다음에는 우리가 70점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한번 해보자 라고 얘기를 해주면 아이도 기분 나쁘지 않고 엄마가 자기 마음을 충분히 이해해 주는 것에 대한 고마움을 가질 거란 말이죠. 이렇게 들어주는 것이 맥락적 듣기. 우리가 맥락적 듣기 하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 하는데, 요 한번 이렇게 실천을 한번 해보시면은 집에서 가정에서 뭐 자녀분들이라든가 남편분들이라든가 아내분들한테 그걸 한번 실천해 보시면 아마 이상한 눈으로 보지 않을까 싶은데, 이걸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몇 번씩 꾸준하게 하다 보면 서로가 이렇게 소통하는데 좀 더 편안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했던 생각 듣기 할 때 우리가 5가지가 또 듣는 5가지 요소가 또 있어요. 이걸 어떻게 듣느냐면, 첫째가 원하는 목표를 듣는 건데 이분이 정말 원하는 게 이게 맞는지, 또 이걸 행복하게 이룰 수 있는지, 또 이것을 현실 가능한 건지 이루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3개월 만에 20kg를 빼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이것을 정말 원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이것을 측정할 수 있는 현실 가능한 건지, 이걸 행복하게 이룰 수 있는 건지를 한번 물어봐 주는 거죠. 물어봐 주고 그것을 들어주는 겁니다.
자, 3개월 동안 20kg를 뺀다는 것은 어떤 뭐 운동선수가 아니고 이벤트가 있지 않는 이상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정말 원하는지, 어떻게 살을 빼는 이유가 뭔지를 물어봐 주는 거죠. 건강을 위해서 살을 빼기 위해서는 20kg를 무조건 빼야 된다고 하면은 기간을 늘려주든지, 3개월 안에 빼야 한다면은 이렇게 키로 수를 줄여주든지, 이렇게 해서 이것을 행복하게 이룰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3개월 만에 20kg를 빼기 위해서는 행복할 수 있을까요? 헬스장에 가서 살아야 되는 거고, 식단 조절도 해야 되고, 모든 것들이 다 조절을 해야 되면은 이 3개월 동안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건강하게, 그리고 건강에도 무리가 올 것이고, 이 고객이 나는 건강하게 3개월 만에 20kg를 빼고 싶다고 한다면, 들어서 질문을 해서 이분이 기간을 늘리든지 키로수를 줄이든지 스스로 그렇게 맞춰갈 수 있도록 질문을 해주는 거죠. 질문을 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듣는 건데, 이분이 그러면 위에서 고객이 그러면 저는 3개월 만에 20kg가 무리니까 1년에 20kg를 빼겠다라고 했을 때 이분의 마음을 들어주는 거죠. 1년 동안 20kg를 빼기 위한 마음이 얼마나 단단하고 얼마나 결심이 굳건한지를 들어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도 살을 빼기 위해서 운동을 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뭐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헬스장을 끊어놓고 2달밖에 못 갔어요. 뭐 직장 때문에 그렇다 뭐 어쩐다 하면서 2달밖에 못 갔고, 수영이 좋다고 그래서 수영을 끊어서 제가 이제 수영장에 가서 이제 수영장에 있는 물로 배를 채우고 오는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것도 한 2달 하고 끝냈어요. 그리고 사무실이 제가 8층이라 8층까지 걸어 다녔거든요. 살을 좀 운동할 겸 해서 걸어 다녔는데, 요것도 한 2달 지나고 나니까 나 꾀가 나서 뭐 사무실 빨리 가야 된다는 핑계, 여러 가지 핑계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녔는데, 여기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의지의 유통기한은 2개월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이 2개월밖에 안 되는 유통기한을 끊어서 가져서 1년 동안 가져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코치의 역할이거든요. 이렇게 2개월씩 끊어서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마음가짐을 갖게 해주는 것이, 그래서 이런 행동의 변화를 통해서 그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두 번째 마음 듣기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듣는 건데,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데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들어봐 주는 거죠. 지금까지 살을 빼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시도해봤는지, 뭐 시도해본 것이 없다면은 앞으로 시도할 것은 뭔지, 살을 빼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운동, 식이요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노력을 할 건지에 대해서 들어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퇴근할 때 세정거장전에서 내려서 걸어서 집에까지 오겠다. 그런 노력, 그런 기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실천해 갈 건지 계속 코치는 질문을 해준다는 거예요. 질문을 해주고 고객이 한 말을 경청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다시 질문해주고, 코치가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저렇게 한번 해보세요가 아니라 질문을 통해서 고객 스스로가 이렇게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저런 노력도 해야 되겠다라고 스스로가 얘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노력 듣기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목표를 이루기 위한 또는 이루지 못하는 이유를 듣는 건데, 이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가져야 하는 자세, 즉 습관과 패턴을 듣는 건데, 우리가 성공하는 사람들도 성공하는 습관이 있는 것처럼, 세븐헤빗처럼, 코비 박사의 세븐헤빗처럼 성공한 사람들도 성공한 습관이 있듯이 실패하는 사람도 실패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분이 왜 실패를 계속하고 있는지, 왜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지를 이분의 24시간을 쭉 펼쳐서 보여주는 거죠. 자, 아침에 출근할 때 살을 빼려고 하는데 살을 빼지 못하고 계속 실패하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아침 24시간을 쭉 펼쳐놓고 보여주는 거예요. 아침에 출근할 때 아침을 안 먹고 가면서 빵이랑 우유랑 사서 간다. 점심 때 동료들하고 같이 점심 먹고 3시쯤 돼서 또 간식 먹으러 또 라면 사 먹으러 내려가고, 또 한 5시쯤 돼서 또 빵이나 이런 거 먹고, 6시 퇴근해서 집에 가서 7시 반 남편하고 또 밥 먹으면서 또 소주도 한 잔씩 먹고, 뭐 또 자기 전에 또 아이들이 뭐 사오면 또 그거 먹고, 나의 일상이 이렇게 쭉 펼쳐지면은
내가 그동안 인지하지 못하고 했던 행동들이 보여지게 되는 거죠. 내 패턴이 어땠는지를. 그러면 그 패턴들에 대해서 하나씩 또 질문을 던지는 거죠. 질문을 던져서 아, 내가 이런 패턴으로 내가 지금까지 생활을 했었구나. 아, 그러면 간식을 오후에 2번 먹던 거를 1번으로 줄여야 되겠다. 그러면 아, 라면이나 빵이나 만두 같은 그 간식이 아니라 입이 심심하니까 견과류를 사놓고 먹겠다. 스스로가 얘기할 수 있도록 계속 질문을 통해서 성공할 수 있는 습관을 만들어주는 거죠. 다시 다른 어떤 기법을 쓰면은 저는 그걸 더 기법이라고 하는데, 자, 먼저 부정적으로 한번 가져가 본다고 한다면, 고객님께서 살을 빼지 않고 지금 이대로 이 패턴으로 간다면 5년 뒤에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러면 또 10년 뒤에는 어떻게 되실 것 같으세요? 하면 얘기를 하겠죠. 뭐 성인병이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 또 그 15년 후에는 어떻게 되실 것 같으세요? 라고 얘기를 하다 보면 자기도 끔찍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떻게 하셔야 될 것 같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살을 빼야죠. 그러면 첫째, 둘째, 세 번째까지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 긍정적으로 가져간다고 한다면, 자, 고객님께서 1년 뒤에 20kg를 뺐었을 때 어떤 기분일 것 같으세요? 그때 하고 싶은 게 어떤 거세요? 그때 무엇을 이루고 싶으세요? 그때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뭔가요? 그럼 수영복을 입는다든 뭐 오만 소리를 다 하거든 그 고객들이. 그때의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지금 어떻게 하셔야 될 것 같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또 고객 스스로 그럼 살을 빼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행동 변화를 일으켜서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다음 5번째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스트레스를 듣는 건데, 목표를 가기 위해서 생기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듣는 거거든요. 이 고객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어떤 상태인지를 이제 물어봐 주는 거죠. 우리가 몸이 아프면 목표를 이루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계속 저 같은 경우에 계속 허리가 아파서 막 짜증을 내고 하면은 목표에 도달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고 허리 아픈 거에만 집중하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신경 쓰이고 하기 때문에 목표로 가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처럼, 신체가 아프면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그것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 다음 계속 신경 써야 되는 일, 아들이 하나인데 아들이 계속 말을 안 듣는다든지 그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아이하고 소통할 건지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도 들어주는 것. 어제 저녁에는 남편이랑 싸웠다든지 아이들이랑 싸웠다든지 그러면 정서적으로 지금 안정이 안 된 상태고 계속 어떤 분노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조절해 줄 건지, 그것을 코치가 계속 질문을 통해서 이분의 스트레스가 어떤지를 들어주고 그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찾아가게끔 또 질문을 해주는 것. 그래서 스트레스들 듣고 정신적, 신체적, 정서적인 것들이 밸런스가 잘 맞도록, 하나는 20이고 하나는 100이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목표를 이루는데 너무 이렇게 밸런스가 맞지가 않기 때문에 잘 밸런스를 맞춰서 목표까지 갈 수 있도록, 행동 변화를 일으켜서 목표까지 갈 수 있도록 코치는 질문을 끊임없이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질문 속에 어떤 것들을 듣고 우리 앞에 내면 듣기와 맥락적 듣기를 통해서 이분이 목표를 향해서 갈 수 있고 목표점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경청의 5가지 요소인데요. 첫째는 원하는 목표를 듣고, 둘째는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듣고, 셋째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듣고, 네 번째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또는 이루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어떤 패턴인지를 들어주는 거고, 5번째는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인 것들적인 스트레스를 잘 밸런스를 맞춰서 가져갈 수 있도록 질문하고 들어주는 것. 이것이 생각 듣기를 하기 위한 5가지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경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경청은 상대방, 고객의 마음을 여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열심히 경청을 하면 고객이 자기의 말을 이렇게 아주 편안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고객의 마음을 여는 것이 경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질문은 코칭의 꽃이라고 합니다. 코치가 어떻게 질문하느냐에 따라서 고객의 방향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질문은 코칭의 꽃이다. 경청을 생각을 여는 마음을 여는 단계라고 한다면 질문은 생각을 여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일상생활에 질문을 할 때 집이 어디세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결혼하셨어요? 내가 알고 싶은 거에 대해서만 묻잖아요. 그렇죠? 근데 코칭에서의 질문은 상대방의 생각을 열게끔 하는 것. 사고를 확장시키고 자신의 가능성을 우리 아까 코칭 철학에서 했던 것처럼 첫 번째 나왔던 것처럼 자기의 가능성, 사람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가능성을 끄집어낼 수 있는 질문을 해주는 거거든요. 질문에도 종류가 있는데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방형 질문이라고 생각을 여는 질문, 사고를 확장하는 질문이라고 합니다. 요 반대말이 폐쇄형 질문인데요. 학교 갔다 왔어? 학원 갔다 왔어? 밥 먹었어? 이거는 예, 아니요로만 대답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요거를 뭐 닫힌 질문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폐쇄형 질문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자, 회사가 어느 회사에 다니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요거는 폐쇄형 질문일 수밖에 없는데, 자, 이 회사가 고객님한테 어떤 의미세요? 이 회사에서 이루고 싶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 회사에서 고객님께서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요? 라고 하는 질문. 아이들이 뭐 학교로 갔다 왔을 때 학교 갔다 왔니가 아니라 학교에서 오늘 어떤 걸 배웠니? 어떤 걸 배울 때 좋았니? 선생님이 어떤 걸 가르쳐 주셨니? 아이들의 표정이 어땠니? 이런 것들을 물어봐. 아이가 다시 한번 더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생각하면서 그 친구들의 감정을 다시 한번 더 친구들의 표정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하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개방형 질문은 단순한 대답이 아니라 생각할 수 있는 질문을 해주는 것이 개방형 질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이 긍정적 질문인데요. 가능성과 잠재력을 신뢰하는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긍정적인 질문, 반대말은 부정적인 질문인데요. 저도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특히 엄마들이 우리 아이들한테 얘기할 때라든가 남편한테 얘기할 때 보면은 굉장히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잖아요. 부정적인 질문들을 예를 들어서 너는 이것밖에 못해? 라든가 당신이 하는 거는 전부 다 그렇지라든가 그런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뭐 프로젝트를 하나를 줬는데 또 프로젝트를 망칠 거냐? 뭐 이런 부장이 이런 말을 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이 프로젝트를 가능하게 이 프로젝트가 채택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이렇게 긍정적으로 부정적이 아니라 좀 더 할 수 있게끔 어떻게 하면 될까? 좀 더 나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 좀 더 좋은 방법을 찾는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그렇게 긍정적인 질문을 해주는 거거든요. 긍정적인 질문을 해주는 것이 그 상대방 고객의 가능성과 잠재력, 특히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봤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이런 긍정적인 질문을 해주고 긍정적인 말을 해준다면은 아이들한테서 많은 가능성과 잠재력을 끄집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이제는 미래 질문인데요. 코칭이 미래를 향하는 미래지향적인 것이기 때문에 코칭에서는 미래 질문을 참 많이 이렇게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미래를 생각하고 미래를 향해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질문인데 자네는 지난번에도 지각하지 않았어? 너 지난번에도 60점 맞았는데 또 60점 맞았어? 너 지난번에도 그랬잖아. 자꾸만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네가 앞으로 지각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다음부터 너가 70점에 앞으로 다음 시험에 너가 70점을 받기 위해서 엄마가 도와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렇게 미래를 향한 미래 질문을 해주는 거죠. 미래 질문을 해주는 거고 과거 질문을
해야 될 때가 또 있어요. 그때는 언제냐면은 뭐 고깃집 하시는 뭐 사장님이라든지 코칭을 하면서 옛날에는 장사가 참 잘 됐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장사가 너무 안 돼요. 그럼 사장님 과거에 장사가 잘 됐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때는 어떻게 장사를 하셨길래 장사가 잘 되셨는지 한번 생각해서 말씀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하는 이런 과거 질문은 과거를 통해서 지금을 성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과거 질문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일상 너 옛날에도 그랬잖아 라는 그런 말은 너 옛날에도 그랬었지. 너 옛날에도 그렇게 했는데 지금 또 그렇게 해? 그때도 실패를 했는데 또 실패를 해? 이런 과거 질문은 지양을 하기 바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더 잘 되기 위해서, 앞으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앞으로 미래에 이런 미래 질문을 해준다면 훨씬 더 이 가능성과 잠재력을 끄집어내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더 많은 생각을 열어가는 질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질문은 원하는 것이 자동차를 사는 거라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요? 이분이 지금 자기는 5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사고 싶대요. 근데 저축도 안 해, 일도 안 하고 그냥 걱정만 해. 나는 내년에 5천만 원짜리 자동차는 꼭 살 건데 막 그렇게 말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코치가 직접적으로 그럼 5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살 거면 지금 고객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 무언가를 물어봐 주는 거 직접적으로. 어떤 어머니께서 고3 어머님인데 이 어머님은 이 아이의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다 관찰을 다 하고 학원을 다 직접 운전해서 다 보내주는데 아이는 그게 너무 짜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코칭을 받는데 이 코치가 이 어머님한테 그랬어요. 어머님은 아이가 대학을 가는 걸 원하세요? 물어본 거예요. 원하죠. 어머님처럼 해서는 아이 대학 못 보냅니다라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직접 질문이기도 하고 직접 대화이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아까 실패할 수밖에 없는 패턴을 가지고 계속 생활을 하고 코치하고 약속을 했는데도 또 그 다음 주에 만났을 때도 또 실패하는 패턴으로 살고 또 실패하는 패턴으로 산다면 코치는 저한테 살 빼고 싶은 게 맞는지, 고객님 살 빼고 싶다면서 지금 그렇게 해서 살 뺄 수 있으시겠어요? 라고 직접적으로 물어봐 주는 것, 그것이 직접 질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강력한 질문은 직접 질문으로 물어보는 것인데 원하는 게 뭔지를 물어봐 주는 거죠. 대놓고 도대체 고객님께서 원하는 게 뭔가요? 라고 질문. 제가 옛날에 10주 동안 코칭을 받으러 다녔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이게 코칭을 10주 동안 하면서 대안을 찾아놓고 거기에 대해서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코치가 한 방 딱 주더라고요. 도대체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라고 한번 물어봐 주더라고요. 그때 제가 하고 한번 이렇게 머리를 한번 맞은 적이 있는데 이 강력한 질문은 고객이 우왕좌왕 자기가 자기의 해결을 해야 될 해답들은 찾아놨지만 그 해답들을 가지고 언저리를 돌고 있을 때 코치가 한번 강하게 그냥 원하는 게 뭐예요? 그래서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지금 필요한 게 뭔가요? 라고 강력하게 한번 물어봐 주는 것. 이것이 강력한 질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질문의 종류는 질문은 생각을 여는 단계라고 했고 질문은 코칭의 꽃이라고 했고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고객의 방향성은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질문의 종류에는 개방형 질문, 긍정적 질문, 미래 질문, 직접적인 질문, 강력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칭의 프로세스, 코칭도 이렇게 모델로 이렇게 프로세스로 움직이는데 그냥 무작정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고객이 목표로 가기 위해서는 물어봐야 하는 프로세스가 있어요. 어떻게 물어보는지, 어떻게 질문을 해야 되는지 이 프로세스를 한번 볼 텐데요. 먼저 우리가 코칭의 프로세스를 지하로라고 합니다. G는 목표, 원하는 목표와 주제가 무엇인지를 물어봐 주는 거예요. 원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세요? 정말 그것을 원하세요? 자, 원하는 주제가 나왔습니다. 주제가 나오고 나면 그 다음에는 현실. 목표와 주제에 가기 위한 나의 현실이 어떠한가. 지금 목표로 내가 5천만 원짜리 차를 사기 위해서
사려고 하는데 이 앞에 있는 장애물들이 뭐가 있는지, 나는 지금 일을 하지 않고 있어요. 아니, 나는 돈을 벌어서 보다 부모님의 생활비로 보내고 있어요. 라든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이 어떻는지, 나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나의 목표는 정해졌지만 나를 목표까지 데리고 갈 수 없는, 나를 자꾸만 방해하는 방해물이 지금 현재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쭉 들어봐 주는 거죠. 들어봐 주고 그 다음이 대안입니다. 자, 원하는 목표로 가기 위해서 가능한 대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 5천만 원짜리 차를 사기 위해서 돈을 지금 현재 내가 300만 원을 버는데 300만 원 중에서 200만 원은 부모님의 생활비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 이 5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사기는 힘들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서 5천만 원짜리 차를 살 수 있는지. 자, 이분은 당장 내년에 사고 싶대요. 그러면 내년에 살 수 있는 기한이 있는데 요거를 질문을 통해서, 그러면 이분이 내년이 아니라 2년 뒤라든지 아니면 생활비를 조금 더 줄인다든지 이런 대안들이 나오겠죠. 그럼 그 대안들이 또 고객이 찾아내는 거예요. 우리 코치는 질문을 계속 해주고 이 대안들을 고객이 스스로 찾아낼 수 있게끔 질문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해결할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또 어떤 방법이 있는지, 또 어떤 방법이 있는지, 이 대안을 하나만 찾는 것이 아니라 찾을 수 있을 때까지 찾게 하는 거죠. 그래서 또 어떤 방법이 있는지, 또 어떤 방법이 있는지 대안들을 쭉 나열해 주는 거죠. 쭉 나열해 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여러 대안들 중에서 제일 먼저 실행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해결 방법 중에서 하나를 택하신다면 무엇인가요? 이것을 언제부터 실행을 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는데 못하고 있어. 실패하는 습관으로 가고 있는데 제가 대안을 찾았어요. 이제 운동도 하고 식이요법도 하고 퇴근할 때 한 세정거장전에서 걸어오고 이런 것들 대안을 한 4가지를 제시를 했는데 물어봐요. 그럼 이 중에서 제일 오늘부터 당장 실행할 수 있는 게 뭔지, 제일 먼저 실행하고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물어봐 주는 거죠. 물어보고 그러면 오늘부터 당장 할 수 있는 거는 세정거장전에서 걸어가는 거다라고 하면은 걸어가는 거, 그러면 그걸 오늘부터 실행을 할 수 있으시다는 거죠. 예. 그러면 그걸 제가 어떻게 하면 알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고객님께서 그걸 실행했다는 것을 제가 알 수가 있을까요? 제가 뭘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물어봤을 때 또 이제 고객이 자기가 스스로 찾아요. 그거를 찾아서 그러면 제가 확인시켜 줄 수 있는 방법, 제가 긋고 있는 걸 사진을 찍어서 보내드릴까요? 라든가 아니면 제가 그 헬스장에서 운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릴까요? 사진을 찍어서 보내드릴까요? 라든가 아니면 자기의 식단을 사진을 찍어서 보여드릴까요? 라든가 아니면 다음 주에 제가 2kg를 뺄 텐데 다음 주에 제가 1kg를 빼서 와서 그 빼기 전의 사진과 빼고 난 후의 사진을 제가 공유를 할게라든가, 고객들이 자기들이 다 이렇게 물어보면 자기들이 다 얘기를 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의지를 다지는 것. 그래서 코칭 프로세스에는 GRO, W, 자, 목표, 현실, 대안, 의지. 자, 코칭 프로세스에서 GRO, W 앞에 들어가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라포 형성입니다. 처음 고객과 이렇게 코치가 만났을 때 고객과 코치가 라포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목표라든가 현실이라든가 대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해요. 저도 처음에 그 10주 동안 그 코칭을 받으러 다녔을 때 처음 보는 사람이라 제가 분명히 코칭할 주제가 있어서 갔는데 처음 봤던 코치한테 제 얘기를 다 하기가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말을 갖다 빙글빙글 돌리고 이제 막 그랬는데 라포 형성이 얼마만큼 잘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목표까지 가는 데 있어서 수월하게 가느냐 아니면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느냐는 라포 형성에 달려 있기 때문에 코칭하기 전에 충분히 저는 제가 4회기를 코칭을 많이 하는 편인데 코칭 한 번 할 때만 한 50분씩 코칭을 하는데 첫 회기는 무조건 라포 형성을 하거든요. 그분이 어떻는지 저의 얘기도 해주고 그분 얘기도 듣고 하면서 라포 형성을 충분히 해놓으면 목표까지 도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수월하게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칭 프로세스에는 목표, 현실, 대안, 의지 요 4가지 프로세스가 있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여기에서 GROW 질문들을 한번 보면요.
목표 질문에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으신지, 무엇을 이루고 싶은지, 코칭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얻고 싶은지, 이런 질문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당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나요? 지금 현재가 당신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지, 이런 일들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물어봐 주는 것. 그 다음 대안, 상황을 바꾸기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이 있는지, 어떤 일을 시도해보고 싶은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당신이 할 수 있는 가능한 대안들은 무엇이 있는지, 또 다른 대안은 무엇이 있는지, 대안을 서너 개씩 대안이 없을 때까지 찾아줄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몇 개씩 물어봐주는, 그렇게 해서 대안을 펼쳐놓고 선택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의지, 제시한 대안 중에서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또 언제부터 실행 가능한 건지, 실행하는데 필요한 것은 뭔지, 필요한 자원이 있다면 어디에서 확보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물어봐 주는 것. 그래서 이런 코칭 GROW의 질문들을 이렇게 제가 한번 뽑아 봤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이제 GROW에서 의지가 생겨서 내가 대안을 찾아서 그 대안을 이제 실천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 대안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스마트 계획 세우기가 있어요. 스마트 계획은 뭐냐면 S는 구체적인가, M은 측정 가능한가, A는 실천 가능한가, R은 관련이 있는가, 정해진 시간이 있는지.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이거는 목표가 아니라는 거죠. 저는 영어 공부를 잘하고 싶은데요. 저는 수학 점수를 90점을 받고 싶어요. 이것도 90점이라는 말은 들어가지만 정확한 스마트 계획은 아니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저는 연말까지 영어 공부 3레벨까지는 하겠다. 그래서 내년에는 미국으로 여행을 가겠다. 정해진 시간도 있고 미국으로 여행을 가기 위한 영어 공부니까 관련도 있고 실천도 지금 1, 2, 3레벨까지 할 수 있는 실천 가능한 건지 실천 할 수 있어. 내년 연말까지 6개월이 남았기 때문에 할 수 있어. 측정 가능한 건지 3레벨까지 하겠다. 구체적인 건지 미국 여행을 가기 위해서 올해까지 영어 공부 3레벨을 한다라는 구체적인 것까지 다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구체적인 것. 나는 5년 뒤에 10억을 모으겠다. 요것도 정해진 시간, 관련 있는 것은 없고 그냥 돈을 10억을 모으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없고 실천 가능, 10억을 모을지 안 모을지 실천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도 없잖아요. 그렇죠? 측정 그냥 나는 5년 뒤에 정해진 시간만 있고 10억을 모으겠다는 거. 요것도 스마트한 계획이 아니라는 거죠. 스마트한 계획은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고 실천이 가능하고 관련이 있고 정해진 시간이 있어야지만이 스마트한 계획이다. 의지가 스마트하지 않으면 실행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스마트한 계획을 세워야 실행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고객은 원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피드백인데요. 피드백은 뭐냐면 피드백을 통해서 상대방 고객한테 발전적으로 피드백을 해줄 수가 있고 또 긍정적으로 피드백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자,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게 하여 변화를 일으켜서 개선하고 발전하도록 하는 것. 피드백은 행동에 초점을 맞추어서 결과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 잘한 행동에 대해서 격려해주고 더 잘할 수 있도록 행동을 일으키도록 하는 것.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족한 부분에 대한 행동에 대해서 알려주고 보완해서 더 나은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변화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여기에서 이 네 문장 중에서 제가 빠지지 않고 다 넣어놓은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행동입니다. 행동. 그 사람에 대한 행동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줘야지 그 사람 자체를 놓고 피드백을 해주면 안 된다. 너는 왜 그래? 너는 왜 그 모양이야? 그러면 너는 왜 그래 하면 너 전체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의 본질을 이렇게 무시해버리고 깔아뭉개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그 아이가 양말을 세탁기에 넣으라고 했는데 양말을 안 넣었어요. 그럼 엄마들이 보통
너는 왜 그래? 엄마가 세탁기에 넣으라 그랬잖아. 이렇게 야단하는 것이 아니고 너가 양말을 벗어서 세탁기에 넣어줬으면 좋겠다. 세탁기에 넣어주지 않는 너의 행동이 엄마를 화나게 만든다. 행동에 대해서 분명히 피드백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이 아이가 이 행동을 개선할 수 있는데, 아이나 남편이나 부인이나 전부 다 사람에 대해서, 본질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다 보니까 마음이 상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반항이 생기고, 그래서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거죠. 저도 어릴 때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한마디가, 우리 엄마한테 많이 들었던 말 한마디가 뭐냐면, 네가 하는 게 다 그렇지였거든요. 뭘 해도 네가 하는 게 다 그렇지였어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어떤 것을 엄마가 하라고 하는 것 말고는 또 나를 이렇게 자존감을 이렇게 낮추게 하기 싫어서 엄마가 하라고 하는 것만 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하라고 하는 것만 하고 제 의지를 가지고 하진 않아요. 제 의지를 가지고 하면 엄마는 항상 네가 하는 게 다 그렇지라는 피드백이 왔기 때문에 엄마가 시키는 것 외에는 하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코칭을 하면서 배운 건데, 행동에 대해서만 피드백을 해라. 행동에 대한 것이 아니고, 너는 왜 그래? 너는 아빠 닮았지? 그럼 아빠와 아이를 또 같이 싸잡아서 이제 자존감을 떨어뜨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행동은, 학교 밖에서 놀다 왔을 때 손을 씻지 않는 행동은 위생상 좋지 않으니까 손을 꼭 씻어줬으면 좋겠다. 아이의 행동,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만 분명하게 피드백을 해줘야지 그 아이가 자존감이 낮은 어른이나 아이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피드백하는 팁을 하나 알려드린다면은, 뭐뭐 한 점이 참 좋았어. 그리고 다음에 또 하게 되면 이번에는 뭐 하면 좋을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강의를 했는데, 자, 준비는 잘 해왔어요. 강의 PPT도 준비를 잘하고 다 잘했는데, 복장이 반바지에 배꼽티를 입고 왔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피드백? 강사님 도대체 옷이 그 모양이 그게 뭡니까? 라고 하는, 강의는 잘했는데, 우리나라 말에 대가 들어가면 어때요? 반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는데 하면은 그 앞에서 잘했던 게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오늘 강의를 하신 거는 참 잘 하셨어요. 그리고 다음에 또 강의를 하게 되면 이번에는 복장까지도 좀 더 신경을 써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피드백을 해주면, 듣는 사람들도 니는 그게 참 좋은 데 있다 이가 라고 하면은, 이 좋은 거는 없어지고 그 다음 나올 말이 이제 반대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대신 그리고를 넣어서, 너는 공부를 참, 시험을 이번에 90점 받아서 참 좋았어. 그리고 다음에는 엄마가 원하는 양말을 세탁기에다 벗어서 넣어주면은 더 좋을 것 같아. 이렇게 그런 데보다는 그리고라는 말을 넣어서 피드백을 해주면, 듣는 사람도 우리가 왜 그런데 하였는데 이런 소리를 들으면 딱 걸리는데, 그리고를 하면은 이게 자연스럽게 피드백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잘 습관이 안, 이걸 만약에 이렇게 강의할 때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한번 해보시라고 하면은 이걸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한번 연습을 잘 한번 해보셔가지고, 뭐뭐 한 점이 참 좋았어요. 그리고 다음에 또 이걸 하게 되면은 이번에는 이렇게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피드백을 그 사람이 한 행동에 대해서만 해주시는 것. 그 사람 전체를 다 짜잡아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에 초점을 좀 맞춰서 피드백을 해주시면은 훨씬 발전적이고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강의를 이렇게 쭉 했는데요. 오늘 강의한 내용은 코칭의 유래, 그다음에 코칭 철학의 3요소, 또 경청과 질문. 경청에는 뭐 내면 듣기, 생각 듣기, 맥락적 듣기. 생각 듣기 안에는 목표를 듣고, 마음을 듣고, 노력과 기술을 듣고, 습관과 패턴을 듣고, 스트레스를 듣고, 그런 것을 질문하면서 들어주는 것. 그 다음에 경청에는 그 5가지 요소가 있었다는 것. 그러면 질문에도 개방적인 질문, 그 다음에
긍정적인 질문, 미래지향적인 질문, 그 다음 직접적인 질문, 대화, 그 다음 강력한 질문이 있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코칭 프로세스에는 GROW, 목표를 정하고 현실을 파악을 하고 그 현실에 맞게끔 대안을 찾고 그 대안 중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실행해 갈 건지 그 의지를 찾아서 실행하는 것. 실행하기 위해서는 스마트 계획이 필요하다. 꼭 계획은 스마트하게 구체적으로 실천 가능하도록 관련이 있도록 현실 가능하도록 시간이 정해져 있는 이런 스마트한 계획을 세워야지만이 실행할 수가 있고 목표로 향해서 갈 수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 피드백이라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정확하게 피드백을 해줘야지만이 행동의 개선점을 찾고 행동의 개선을 해서 발전해 나가고 목표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못한 부분은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그 행동에 대한 피드백을 해주고 잘한 부분은 더 잘할 수 있도록 행동에 대한 피드백을 해주는 것. 이것이 피드백이다. 그리고 피드백을 아까 팁을 드렸잖아요. 그죠? 뭐뭐 한 점이 참 좋았어요. 그리고 다음에 또 뭐뭐 하게 되면은 이렇게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런 데가 아니라 그리고를 넣어서 피드백을 해주시면 듣는 사람도 그 행동을 하는 사람도 다 행동의 변화를 가지고 와서 목표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또 그렇게 제가 코칭을 했던 분들이 그렇게 목표까지 향해 가는 거를 직접 사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코칭을 해 나가면 좋은 코칭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저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